안녕하십니까. 엄마들을 위한 인문학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이승우입니다. 오늘은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좀 제법 이어질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 상당히 중요한 이제 그 철학적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모가 운명론을 자주 얘기하거나 또는 사회 구조가 운명론에 자꾸 익숙해져서 그 성장하는 과정에 운명론에 길들여져 버리면 자존감이 매우 낮아집니다. 도대체 왜 운명론이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는 데 대해서 그 철학적 어떤 사유를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철학에서 그 인간 존재의 어떤 가치관이나 또는 생각, 사유, 또는 이념, 그 다음에 그 행동, 등등등 모든 인간 존재에 대한 탐구를 사실은 이 세 가지 이야기로 전개합니다. 첫째가 이제 자유의지론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은 나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내가 이렇게 생긴 것은 내 자유의지다. 이런 등등의 어떤 그런 요소들이 바로 이제 자유의지론이고, 그 다음에 인과적 결정론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인과적 결정론이라는 용어는 기계론적 세계관에서도 이용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원인과 결과가 이제 의해서 모든 것이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타났을 뿐이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바로 운명론이거든요. 운명론. 사실은 그 오늘 주제는 이 운명론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더 깊게 해야 되는데, 자유의지론과 인과적 결정론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은 운명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던질 테니까 과연 이게 자유의지인지 아니면 인과인지 운명인지 이런 걸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우선은 자유의지와 인과적 결정론은 이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건데, 저는 학생들한테 또는 여러 강의를 할 때 자유의지와 인과적 결정론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게 아주 무르녹아 있는 유명한 세계의 고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레미제라블입니다.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자는 결국은 그렇게 빈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사회적 어떤 구조적인 어떤 결함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바로 인과적 결정론에 해당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장발전을 끝까지 추적하려는 훌륭한, 저는 솔직히 자베르를 무조건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장발전을 여러분들, 레미제라블을 자베르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대단한 소설입니다. 근데 그 자베르는 바로 장발자, 네가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너의 선에 대한 의지가 있었더라면 너는 그런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라고 보는 게 바로 자베르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과연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을 자유의지로 바라볼 거냐 아니면 인과적 결정론으로 바라볼 거냐는 것은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생계형 범죄를 이루는 것은 과연 그게 자유의지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인과적 결정론으로 봐야 될까요? 결국은 생존이 너무나 힘들어서 어떤 사회 구조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하고 우리 사회가 하층민의 삶을 별로 보장해주지 못한 사회이기 때문에 생계형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는 그런 구조적 문제로 볼 수도 있는 거지요. 저는 옛날에 신창원이라는 아주 탈주범이 있었죠. 저는 그 친구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 친구가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라는 것을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교도소를 탈주도 했고, 그 다음에 경찰을 비웃듯이 도망다녔던 신출귀모라는 제가 신창원의 범죄에 대해서 옹호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어떤 능력도 하나의 능력일 수 있으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신창원이가 마지막에 체포되고 난 뒤에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한 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닐 때 나에게 어느 선생님이 한 번이라도 따뜻한 시선을 주었더라면 나와 같은 이런 신창원 또는 제2의 신창원이 이 사회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물론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어서 그들의 자유의지가 문제가 있겠지만은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그 하층민들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지요. 그래서 그걸 사회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너희들도 한번 바라보려면 하는 그런 수준 높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굉장히 분석을 할 때 중요한 어떤 기준점이 돼요. 뭐 주제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그 해병대에서 어느 사병 하나가 열애사병이라는 그 해병대에 아주 좋지 못한 악습이 하나 있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 사병이고 좀 다른 대원들과 호흡을 잘 못하면 열애를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기수 열애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귀신 취급을 하는 거죠. 아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본 척도 안 해버리는 완벽한 왕따를 만드는 그런 아주 좋지 못한 해병대 문화가 있는데, 그 집단주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아주 잘못된 그 관행이거든요. 근데 어느 사병 하나가 그거를 뭐 도저히 못 참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내부반에 수류탄도 던지고 총기로 난사를 해가지고 많은 병사들이 죽은 사건이 터졌을 때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씨가 뭐라고 말했냐면, 요즘 젊은이들이 굉장히 의지력이 약하다, 인내심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 사람이 대통령 맞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같이 일개 그냥 시민이 만약에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참 요즘 애들이 인내심이 부족하군 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죠. 근데 적어도 사회 전체의 구조를 바꿀 수 있거나 어떤 그 병력 내부의 군사 시설, 제도 내부에서 어떤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나라 행정부의 최고 수반이신 분이 그거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만약에 수능 시험 제도가 정말 잘못되어서 많은 고등학생들이 자살을 마구 시도할 때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요즘 아이들은 인내력이 부족해요 라고 하면은 그건 장관으로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사회의 문제를 바라볼 때는 자유의지론으로 자꾸 바라버리면 모든 그 개인의 잘못은 사회 구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다 잘못이라고 바라보는 그런 이 태도가 됩니다. 그래서 즉 정치인들 중에서 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개인의 문제로 자꾸 치부하는 것은 그건 행정하겠다는 사람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회 구조를 다루는 거지 인간의 윤리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자유의지론과 인과적 결정론이 어떤 건지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인과적 결정론과 운명론은 이제 또 다른 또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것이 과연 인과적 결정론, 즉 어떤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운명적인 건지를 한번 같이 고민해 봅시다. 우선 제 얼굴이 이렇게 생긴 건 과연 이게 인과율일까요? 아니면 운명론일까요? 또 제가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한국인으로 살고 있는 것은 운명론일까요? 인과율일까요? 또 제가 지금 이렇게 조금 똥배가 나왔거든요. 이 똥배가 나온 것은 과연 운명론일까요? 인과율일까요? 자, 그 다음에 제 친구 얘기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여인을 오랫동안 사귀었는데 어느 날 강남역 주변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정말 한 여인이 오는데 두 남녀가 정말 이렇게 봤대요. 지나가는데도. 그래서 전혀 시선을 다른 데 두지 못하고 완전 눈빛이 마주쳐가지고 그냥 신호등이 바뀐 데서 다시 남자가 건너가서 그 여자에게 말을 걸었더니 그 여자도 호응을 해서 결국 그들의 사랑은 원래 오랫동안 사귀었던 여친도 버리고 그 여자와 결혼을 하는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었거든요. 과연 그들의 사랑은 운명적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 인과적 결정론이었을까요? 또 성수대교가 붕괴되었을 때 만약에 어떤 이 차가 이렇게 걸쳐 있었다 칩시다. 두 대가. 그래서 이게 앞 방향이에요. 그럼 여기에 엔진이 있고 이쪽도 엔진이 있으니까 결국은 A 차는 이렇게 여기가 무거워서 떨어져야 되고 B 차는 여기가 무거우니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죽어야 되고 여기가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 두 사람이 그 전날 여기에 이 사람은 시골 가서 쌀을 여기에 어머니가 준 걸 가져왔고 이 사람 취미가 수석이라서 트렁크에 돌이 있어서 결국은 아침에 워낙 늦잠을 자서 깜빡하는 순간 둘 다 그냥 허둥대다가 물건을 못 내려놓고 오다가 결국은 이 무게 때문에 A가 되려 살고 B가 죽었다면은 이들의 삶과 죽음이 바뀐 것은 과연 운명론일까요? 인과율일까요? 자, 이제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대답들이 다 다양하게 나올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자, 보세요. 근데 학생들한테 또는 사람들한테 이 두 가지를 놓고 이렇게 물으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두 개만 봐요. 그게 바로 인문학적 사고력이 발달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고력을 발달시킨다는 것은 그냥 주어진 대상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에너지를 개발하는 게 바로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인문학적 사유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주변 보기, 뒤집기, 상위, 하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따질 때는 이 두 가지에만 집중하지 말고 여기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즉 자유의지에 의해서 변화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뭘까요? 자유의지가 도저히 기어 들어갈 수 없는 건 뭘까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자유의지가 기어 들어가서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거는 뭐 인과적 결정론인데 자유의지가 도저히 기어 들어가서 변화될 수 없는 거라면 그거는 바로 운명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해해 봅시다. 과연 제 얼굴이 이렇게 이 얼굴을 이렇게 된 것은 과연 이거는 운명일까요? 인과일까요? 바로 인과죠.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평상시에 어떤 음식의 섭취라든지 아니면 가치관에 대한 이해라든지 도덕적 어떤 습관이라든지 공부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태양을 많이 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닮는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자유의지의 어떤 행동인들이 너무나 같이 행동하다 보니까 유사점이 나타나서 얼굴마저도 닮는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 그 자체는 뭘까요? 거기에는 저의 자유의지가 기어 들어갈 수 없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내 의지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운명론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배가 좀 나온 것은 바로 뭘까요? 이거야말로 정말 제 자유의지가 반영된 거죠. 만약 제가 자유의지를 또 다르게 발휘해가지고 정말 뭐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이 복부 운동을 많이 한다면 식스팩을 갖춘다면 이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건 뭘까요? 결국은 이거는 이게 운명적인 게 아니라 이 시설을 했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시적으로 보면 이건 아이고 운명적이다. 이 부인은 울 때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부인은 이 죽은 부인은 아이고 그날 아침에 돌만 빼놨어도 우리 남편이 살았을 텐데 하고 운명적이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시각을 넓혀보면은 이거는 동아건설에서 그 당시 이 성수대교를 지었을 때 비리를 저질렀고 서울시가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는 그런 자유의지가 잘못 반영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사고잖아요. 이 사고는 충분히 자유의지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인이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서울시장이나 동아건설 사장에 가서 아이고 부인 참 슬프군요. 이건 비극적 운명입니다. 라고 말하면 멱살 잡아야 되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인과적 결정론과 운명론 중에 결국 이 두 개의 구분점은 결과적으로 뭐가 기어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자유의지가 기어 들어갈 수 있어서 변화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운명론이 아니고 인과적 결정론이 되는 거지요. 자, 운명론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완전 박살을 내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또는 연예인들이 TV에 나와서 잘못된 가치관을 국민들한테 전파하는 경우가 극심하게 많거든요. 흔히 자꾸 혈액형을 갖고 사람들의 성격을 얘기해요. 그건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런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실험했을 때 그게 전혀 맞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학자는 그게 유럽인들이 동양인을 좀 폄하하고 서양인들을 좀 높게 보기 위해서 만들어낸 음모라고도 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거기에 더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성격은 과연 자유의지에 의해서 변화되는 걸까요? 아니면 변화되지 않는 걸까요? 운명적일 걸까요? 당연히 그건 변화가 됩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적에 굉장히 소심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너 우리 그 학교에서 응원단장을 반드시 해라. 저희 아버지는 하라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응원단장을 했더니 저의 성격이 상당히 외향적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성격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요, 주역에 대해서도 주역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우주의 음양오행설에 따른 인간의 탄생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적 상황이 있지만 그거는 주역은 결코 운명론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요. 주역은 오히려. 그래서 주역이라는 것은 운명론적인 세계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보세요. 만약에 어떤 학생이 있는데 너는 네가 노력을 하면은 충분히 네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합격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선생님하고 너는 이러이러한 요인이 문제가 있으니 이러이러한 요인을 잘 조절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입시에 잘 적응을 하려무나 라고 하는 건 인과적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 너는 영원히 대학에 진학에 못할 운명에 있느니라 이래버리면 정말 자유의지는 발현될 수 없는 거죠. 저는 우리 인간들이 가져야 될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얘기가 좀 상반되는데 대통령이거나 또는 사회 구조의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모든 사회의 문제를 최대한 어느 쪽으로 봐야 될까요? 바로 인과적 결정론에 의해서 바라봐야 되겠죠. 그러나 자기의 개인적 삶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무슨 주의? 자유의지론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유의지를 믿지 않고 자꾸 인과적 결정론을 운명론을 믿으면 안 되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운명 탓이야 이래버리면 나의 자유의지는 전혀 발휘될 기회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반면에 인과적 결정론을 자꾸 믿어버리면 쉽게 말하면 내가 한 이 모든 문제점들은 내 자유의지가 아니고 모든 사회 구조적 요인일 뿐이야 라고 말하면 결국은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일로 갑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개인이 생각할 때는 그건 자유의지론을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이해되세요?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자유의지로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유의지를 둬야 되고 사회 구조의 어떤 문제점을 다루는 사회과학자나 또는 정치인들은 모든 문제를 인과적 결정론으로 봐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자, 만약에 지금 최근에 많은 그 청년 실업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요즘 와서 저는 그 말이 좀 공감이 가는데 어떤 말이 있냐면 사회적 운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회적 운. 그 사회적 운은 적어도 운명론은 아니죠. 완전한 운명론은 아니죠. 사회가 바뀌면 그 운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럼 이것 사회의 구조를 바뀔 수 있는 것은 자유의지가 기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조차도 조금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사회 구조라고 말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사회 구조적.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요 인과적 결정은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어느 한 청년이 자꾸 취업에 도전했지만 결과적으로 자기가 자꾸 떨어진다 칩시다. 그럴 때 나는 사회적 운이 나빠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나는 사회 구조의 희생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조금은 다르겠죠.
저는 사회적 우위란 말은 사실 이 용어들은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만약 빌 게이츠가 한국에 태어났더라면 그 친구는 아마 글쎄요 어떤 대우를 받았을지 우리는 좀, 아니면 조선시대 때 태어났더라면 빌 게이츠가 좀 힘들었겠죠. 그러나 그러한 어떤 사회적, 노무현 씨가 대통령이 된 것도 어쩌면 사회적 운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그걸 운으로 볼 거냐 구조로 볼 거냐는 건데, 만약에 어느 친구가 취업이 안 됐을 때 나는 사회적 운이 안 좋아 라고 하는 거랑 나는 사회적 구조가 문제였을 때 내가 이 대학을 졸업했어 라고 하면은 비교적 어느 게 더 내가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기어 들어가서 변화의 의지의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보다는 사회 구조라고 말하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어머님들 또는 아버님들, 자녀 교육에서 또 집안에서 무엇을 자꾸 믿어버리면, 즉 이 두 가지 중에 운명론을 너무 심하게 믿어버리는 그런 가정이나 또는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한테 자꾸 운 이래버리면 결국은 자유의지를 발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 사람의 머리 생각에는. 그래서 인간은 집안의 분위기가 자꾸 부모가 운명을 믿어버리면 내 자유의지를 발휘해가지고 사회적 변화나 이런 것들을 바꾸기가 매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죠. 그래서 운명론을 많이 믿는 아이나 또는 운명론을 많이 믿는 가정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명은 늘 거부하고 그거는 사회 구조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 또는 내 개인의 문제는 내 의지가 충분히 발휘되어서 어떠한 인과율도 나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가장 자존감을 높이는 사고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끝내고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